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이유는요. 그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과목인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요 재정학 교재는요. 이중구 교수님 책에 재정학이다에 돼 있는 그 책이거든요. 재정학 가지고 할 텐데요. 우선 챕터 1장에 보시면 재정학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제가 어떤 내용들이 책에 담겨져 있는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재정학의 어떤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재정학은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파이낸스라는 게 뭘까요? 금융이라고 표현을 하죠.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 과정을 얘기해요. 금이 돈입니다. 돈이 어떻게 융통되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금의 융통 과정을 뭐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민간의 사금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다? 정부예요. 정부. 퍼블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부라는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공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돈을 재원을 어디서 조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가 역할이 자꾸 조금 비대해지고 있는데 돈을 쓰는 거야. 이거 쓰는 것을 우리가 정부 지출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G라고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금의 융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정부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텍스를 걷어서 마련할 수 있고요. 돈이 부족하면 텍스는 약간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은 약간 강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텍스, 조세를 통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쓰는 겁니다. 여기저기 쓸 데가 많죠. 정부 역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시경제학 뒷부분에 얘기하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복지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지출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재정학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란 무엇인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경제학 하면 시장의 원리를 다루는 건데 정반대의 계획과 통제와 관련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와 시장과 그게 요즘은 믹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경제라는 게 이제 믹스드 이렇게 해서 섞인 겁니다. 시장과 정부가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가 있는가 살짝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부의 앞으로 미래, 우리가 이제 보통 벌써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환경 중에서 중요한 게 인터넷이라든가 또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 등장하거나 세계화가 등장해서 앞으로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래는 밝을까 어두울까 그런 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재정학의 연구의 역사, 재정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오고 진화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재정학이라는 것은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정부의 어떤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요. 정부의 경제 활동을 다루는 게 바로 재정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경제 활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요. 정부 혹은 공공부문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국가 재정 외에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그리고 조세 이런 거에 우리가 한정해서 살펴보는 게 주로 관심사였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나 정부 지출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세는
어떤 것이며 정부가 조세를 거두게 되면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요. 정부 지출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고 팽창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정부의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게 예전에는요, 재정학이라는 게 정부의 활동 역할이니까 거시경제랑 메커니즘이 그 분류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시경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재정학을 같이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또 이런 예산과 같은 거는 약간 뭐 행정학과 관련된 그런 파트랑 재무행정 이런 거랑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있으면 우리 미시경제 보면요. 여기 소비자가 있고요. 생산자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정부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자, 소비자의 행동을 하나 살펴봅니다.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요. 생산자의 선택을 살펴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작을 밑자입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어떤 개개인들의 선택을 살펴보는 것처럼 정부에 주어져 있는 경제 행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이것저것 공공재도 많이 생산하고 복지 관련된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좋은데 정부도 예산 제약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여기 보시면은 주어진 소득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목적식이 있고요. 미시경제학은 언제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적식과 제약식을 찾아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고요. 제약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부의 제약식은 뭐야? 그쵸,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산이 바로 예산 제약이 정부의 제약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게 바로 정부의 경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보는 것처럼 정부의 행태를 보게 된다 해서요. 약간 미시경제랑 가깝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학의 주요 관심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주체가 정부라니까요. 정부의 어떤 행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정부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의 어떤 선택이 관심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세를 어떻게 바꾼다거나 정부 지출을 했을 때 그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가, 경제 안정화 정책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그러한 선택을 과연 할까 말까, 그리고 그걸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 실증명제랑 규범명제라는 게 있었죠. 실증명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범적인 분석이라고 하면요, 정책입니다. 팔리시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이거는요, 어떤 바람직한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가치 판단이라는 게 여기 담겨져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한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실증 명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should라는 말이 들어가요. what should b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알았어. 그러면 정부는 어디까지가 정부야?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나와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게 좁은 의미의 정부인데 공공기관까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실 정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먼트라는 게 세금을 징수하고 소집 영장을 발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고 징벌의 주체가 정부라는 건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민영화로 많이 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디까지 정부의 영역을 우리가 봐야 될지 바운더리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되거나 보통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등 이렇게요. 쫙 해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됐거나 아니면 이들에 의해서 임명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장관들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 아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부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약간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정부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의 시장이다라고 하면 자발적, 자생적 이런 걸 중시 여기는데 여기선 세금 낼 때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세금을 낸다? 편익에 대한 대가? 그건 약간 시장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 그런 것들은 시장의 원리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약간 정부가 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on-mark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시장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방 서비스라든가 경찰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을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자체를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부는 위의 특징 중에서 일부만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부를 바라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기체적 견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가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어떤 견해가 기계론적 메카닉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유기체적 견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유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들의 어떤 한 부분을 개개인들이 구성하는데요. 사람도 유기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요. 정부가 유기체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야. 정부가 심장이에요, 심장. 이게 정부예요, 정부. 이해 가시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심장. 눈, 코, 입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여기 발톱, 여러분도 손톱 이런 역할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발톱과 손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 심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체 견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개인 위에 존재하는 약간 우월적인 존재가 되고요. 우리 개개인들은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약간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 봉사하는 전체주의적 메커니즘으로 갈 수가 있겠다 보시면 돼요. 반면에 메카닉 비유는 기계론적 견해는 정부는 오히려 개개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기계, 자동차 생각해봐. 정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엔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정부죠. 엔진 이렇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볼트, 너트, 물론 여러분들 여기 바퀴일 수도 있고 한데 아니 바퀴가 하나 빠지거나 볼트나 너트가 하나, 나사가 하나 빠지게 되면 자동차가 굴러가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엔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볼트와 너트, 나사도 다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편의상 고안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개인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개인들의 어떤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을 보호한다거나 재산권을 역시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상의 역할, 이 최소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공동으로 동의하는데 어디까지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차가 있습니다. 자유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야,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 간섭하지 마. 이런 측면이고요.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책에 있는 것만 보시고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회에서 궁극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사회라 해도 예외적인 경우에 비상사태에는 국가를 위해서 개개인들의 희생을 좀 강요하는 거를
다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사이의 어떤 긴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약간 구분이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철학적인 판단과 관련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혼합경제체제가 밑에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어떤 가격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강조하는 게 있고요. 정부의 계획과 통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지금 당연히 요즘 국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아무튼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양극단 측면에서 중간에 여기에 가깝냐, 여기에 가깝냐는 좀 있긴 하겠지만은 요 중간에 약간 혼합경제체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믹스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정부 부분이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생산 공급하고요.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공공재 같은 것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 경제 활동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순수시장 경제고요. 이게 통제 경제면 그 중간에 위치한 게 혼합경제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기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여러분 시장 하면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이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삐그덕거리는 거야. 삐그덕 이렇게 거리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게 시장 실패야. 그래서 가격이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상실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바로 시장이잖아요. 아예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빈곤에 빠질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하면은 정부가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네. 내가 좀 나서서 그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장 실패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주로 얘기하는데 재산을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아시죠? 협의의 시장 실패는 공공재 외부성과 같은 그런 협의의 개념이고요. 또 광의시장 실패는 지금 얘기한 공평성까지 들어가고요. 거기다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 실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 역할 이해하시죠? 가계와 기업, 개별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주어진 제약 조건, 여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운동 경기에 비슷하게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하긴 하는데 자, 우리가 경기자가 있어요. 소비자랑 생산자랑 기업과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가게가 존재하는데 아니 중간에 뭔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 제가 내 거 뺏어갔어요 하고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누가 중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규칙을 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 경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기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최근에. 원래 축구 경기할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는 그냥 심판 역할만 해서 경기에 뛰어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니 시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 같은 국방 서비스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한강의 다리 SOC 같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걸 생산 공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제 주체들이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국방이라든가 경찰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학원이나 민간의 사교육이 제공을 안 하는데, 우리가 아니 의무교육 같은 거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꼭 해야 된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도로 같은 것들을 직접 생산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생계를 보조해 준다거나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뭐가 있어? 이게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엘로케이션이요. 로케이션이잖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 이거예요. 적재적소에 희소한 자원을 배치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거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분배할 때는 이게 소득의 분포를 얘기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득 분배 이런 말 하죠. 소득이 골고루 잘 퍼져 있지 않고 어떻게 퍼져 있는가, 주로 이제 공평한 소득 분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평가할 때는 2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2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이건 미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면 이것도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갑부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집안이 파산돼서 망하고 다시 또 로또 당첨되고 또 망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가능한 한 요거를 좀 평탄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고용에 달성되거나 물가를 안정시킨다거나 인플레이션 이런 거, 거시경제에서 하는 것이죠.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정부의 3대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경제 안정만 얘기했지만 성장까지 신경 쓴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성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부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개입을 해서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시장에 맡겨 이렇게 되면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 이걸 강조했는데, 정부가 혼합경제체제가 되면서 거시경제 시작할 때 우리가 대공황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이,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빈곤 아니면 경기 침체, 불황 이런 데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한 측면에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공황 이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약간 그러한 복지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 부분이 자꾸 과도하게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역할과 이 지출이 팽창되는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하면 그닥 이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와 창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네거티브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거나 그렇게 되려면 조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아니 세금 걷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초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비효율성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또 이렇게 개입을 해서 뭔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비용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공기업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냥 민간의 사기업, 삼성이나 현대처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느슨하게 운영돼요. 그래서 늘 방만하게 운영된다 하죠. 그래서 적자나 이런 것들도 막 심해지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정부 부분이 팽창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정부 규모가 또 사이즈가 작다고 하는 게 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이 자꾸 비대해지고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는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정한 어떤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정부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가지고 큰 거 작은 걸로 얘기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수를 많이 뽑으면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긴 하지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거 갖고 좀 그렇기에는요. 공무원 수는 작더라도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 GDP 대비 얼마나 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GDP가 국민소득이잖아요. GDP 대비 정부 지출, 정부가 사용하는 금액이 나날이 커지게 되면은 정부 비중이 팽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용자원,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큰 정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의 예산의 규모를 보는 것도 좋은데 아니 공무원 수는 작은데 정부의 어떤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부가 민간 경제에다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한다. 레귤레이션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간섭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또 역시 네, 맞습니다. 큰 정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자꾸 경제 시장에 간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민영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작은 정부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부의 미래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가 세계화에서 다시 성곽 경제로 가가지고요. 지역화 아니면 폐쇄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국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국적 기업, 초국경 기업, 초국적 기업 이런 것들 얘기했죠. 국적의 의미가 없는 거야. GM에 좋은 게 미국에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삼성에 좋은 게 또 우리나라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각 나라가 자꾸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뭔가 정부 지출에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거두게 되면은 기업들이 나간다니까 다국적 기업이니까 나가버려요. 세금 낮은 대로. 사람들도 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좀 이렇게 다 사람들이 능력 있고 착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 누구더라? 이렇게 프랑스에 있는 재벌이 있는데 세금을 막 때리고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나가 국적을 그냥 벨기에로 바꿔버리는 거야. 아니 프랑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짜증내면서 그냥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자꾸 이탈돼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너무 세금을 때리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기업들에게 너무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 삼성 우리나라로 와서 공장을 지어주세요. 이래요. 만약에 삼성이 세탁기 공장을 우리나라에 안 짓고 인도에 지었어. 그러면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인도가 좋은 거지. 삼성이 공장을 인도에 지어서 인도 사람들을 채용하겠지. 인도에 공장 지어서 한국 사람은 인도 가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세 경쟁이 또 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노동과 자본이 빠져나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처럼 그냥 법인세 올려, 소득세 올려 이게 또 그닥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또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요, 이제 국적이 말 그대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전 가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세금이 높아지면 이쪽에서 낮은 데로 보내가지고 세금을 가능한 한 조금 내려고 그런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세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국 물건을 수입하려면 막 이렇게 관세 부담해 가지고 국경을 통과해서 넘어오잖아요.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데 막 직구를 하는 거야. 직접 하고 다이렉트로 막 거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나 어플이나 이런 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직접 중간 소매상 같은 사람들이 아예 사라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과세 협력자라고 하는데 내가 세금을 냈어요 해서 체크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중간 단계의 상인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직접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터넷 상거래가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과세권은 어느 나라가 있는가 그런 것들도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품도 가상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리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요. 정부의 미래는 반드시 밝지는 않아요. 정부의 역할과 할 일과 쓸 돈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조세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쓸 때는 되게 많은데 여기요. 인터넷과 세계화가 이런 게 확산되면서 조세 징수가 점차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늘 재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의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서요. 정부의 활동 영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복지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정부도 뭐하고 있어? 지금 재난이 벌어졌는데 지금 살기 힘든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먼저 어디 부분을 축소합니까 하면 소득 재분배 관련된 부분을 먼저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공평성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정부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바로 뭐냐면 소득 재분배 정책.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여기 어떻게 보면 누진세를 통해서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재분배 정책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과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정부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정학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살짝 볼 텐데요. 가볍게 보세요. 아셨죠? 이런 것들은 뭐 경제 학설사 쪽으로 더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재정학 시작할 때 인트로 측면에서 이렇게 흘러왔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적 의미에서 공공재정은 15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독일에 거기에서 시작됐는데요. 본격적 의미에서 공공재정은 이렇게 민족국가에서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세금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16세기 스콜라학파의 저술과 17세기 중상주의자들의 뭐 패티, 로크, 흉 이런 데서 재정이라는 얘기들이 슬슬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근대적인 재정의 의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뭐 이런 데서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재정, 가능한 한 이때는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겠죠. 경제학자들의 관심사 중에서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밀, 그리고 마샬 이렇게 되면서 미시경제뿐만 아니라 이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시것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경제 뭐 이렇게 다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뭐 철학 이렇게 다. 그러다가 이제 아담 스미스 이래 바람직한 조세 제도가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조세 파트에서 할 겁니다. 공평성과 효율성에 초점 맞춰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성이라는 것은 아니 세금을 내는데 납세자들 사이에 어떻게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할 겁니다. 무슨 뭐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평한 조세 분배라는 이 공평이라는 게 맞아요.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혜택에 비례하는 조세 부담. 이게 편익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세 부담.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익의 원칙, 그래서 응익주의라 하고요. 능력의 원칙, 응능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공평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효율성이 하나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가장 적은 행정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조세 행정을 우리가 실행을 할 때요, 가능한 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P나 마셜 같은 학자들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예기치 못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그거를 익세스 버든이라는 초과 부담. 우리 경제 원론 할 때 보면 데드웨이 로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효율성의 상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이런 조세와 관련해 가지고 바람직한 조세, 공평성, 효율성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가면서 이제 우리가 후생경제학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분야가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AC 피구라는 학자에 의해서 후생경제학이 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파레토, 빅셀 이런 사람들이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면서 재정학의 영역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면서 정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929년 30년대
대공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케인즈 혁명이 시작되면서 재정학의 관심은 후생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요. 약간 이때부터 이제 거시 경제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뭐 앞에서 얘기했던 후생 이 측면 미시 경제학 얘기잖아. 거기서 경제 안정과 관련된 파트로 더 확대돼서요. 거시 경제학적인 시각이 또 재정학을 많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 재정학, 초창기 재정학, 예전 재정학에는 당연히 거시경제학적인 재정, 통화정책 이런 것들도 거기 다루고 있게 됩니다. 자, 50년대 가면서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적인 자원 배분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이때 에로 드브르의 우리가 일반균형 이론이라는 게 막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학을 분석할 때도요. 기존의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게 어떤 한 부분만 관심 있는 부분만 우리가 접근해서 살펴보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시장을 다 아우르는 그렇죠. 모든 시장의 어떤 상호 의존적인 효과까지 동시에 다 살펴보게 되는 일반 균형 분석 이론이 등장하면서 모든 시장을 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일반균형 이론이죠. 자, 그러면서 1954년 세물슨이 공공지출의 순수 이론 해가지고 공공재라는 개념을 조금 더 도입을 해서요. 명확하게 이제 미시적으로 이거 우리 공공재 파트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슨 모형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재정학의 어떤 윤곽이 사무엘슨의 연구로 이제 또 이렇게 발전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그래서 공공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렇게 옮겨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좀 재정학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을 보는 거잖아. 근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뭐 이제 두리뭉실하잖아. 거시에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뭔가 경제 안정을 위한 거시와 구분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공공재, 미시적 접근 이러면서 우리가 재정학을요. 교수님에 따라서는 퍼블릭 이코노믹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공공경제학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관심사가 뭐다? 미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순수한 고유한 영역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짧게나마 재정학의 어떤 뭘 다루는 거, 그 개념과 어떤 범위 그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어떤 점차 팽창되는 추세를 맞이해가지고 재정학의 영역도 점차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챕터 1장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게 됐고요. 챕터 2장, 그거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